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허도령이 만든 하회탈. 경상북도 안동군에 하회라는 곳이 있지요. 이곳에는 이 마을을 지켜주는 별신당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별신당에서는 4년마다 큰 굿을 하고 굿이 끝나면 탈놀이를 한답니다. 탈놀이에 쓰는 탈은 본래 11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2개를 일본 사람이 몰래 가져가서 지금은 9개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탈들은 어느 것을 보나 그 만든 솜씨가 비상하여 사람의 솜씨로 만든 것 같지 않을 만큼 절묘하답니다. 이 탈들은 허도령이라는 총각이 만들었다고 전해진답니다. 허도령은 이 탈을 만들 때 목욕 재개를 하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올리고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들어앉아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지요. 허도령에게는 사랑하는 예쁜 처녀가 있었답니다. 허도령은 탈을 만들러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처녀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탈이 다 될 때까지는 만나지도 말고 또 그 집 근처에도 얼씬 말라고 하였지요. 허도령은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탈을 하나하나 깎아 만들었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탈을 만들겠다고 딴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신을 쏟았지요. 처녀는 그리운 허도령의 일이 잘 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밤중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답니다. 이러는 동안 날이 가고 달이 갔지요. 그런데 하룻밤에는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놓은 정화수 안에 허도령의 그림자가 비치고 허도령이 만들어 놓은 탈이 비쳤답니다. 이것을 본 처녀는 기쁜 마음을 누르지 못하였지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정화수를 떠놓고 그리운 허도령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답니다. 이러기를 몇 해를 계속하였지요. 어느 날 밤 처녀는 늘 하던 것과 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려고 하는데 그 정화수 안에 허도령이 마지막 탈을 다 만들고 탈의 턱만 붙이면 끝나는 모습이 비쳤답니다. 처녀는 기쁘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던 그리운 생각이 왈칵 북받쳐 올라 자기도 모르게 뛰어 허도령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허도령이 일을 하고 있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처녀는 문 밖에서 방 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처녀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문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허도령은 있는 힘을 다 들여 탈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던 참이라 방 안에는 허도령의 신묘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이 신묘한 기운이 문 구멍으로 들어오는 바깥 바람으로 식어서 신묘한 기운이 없어지고 또한 허도령이 힘을 못 쓰게 되었답니다. 허도령은 마지막 힘을 쏟아서 마지막 탈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안간힘을 썼는데 너무나 힘을 쓰는 바람에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답니다. 지금 하회탈 가운데 턱이 하나 없는 임해탈이라고 하는 탈이 있는데 턱이 없는 것은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를 물린 사람. 옛날 전라도에 물기를 썩 잘하는 사람이 살았고 평안도에는 박치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전라도 물기 장수는 그저 뭐든 눈앞에서 얼쩡거리기만 하면 덥석 물어버리는데 한 번 문 것은 죽어도 놓아주지 않았지요. 그러니 아무리 힘센 사람도 어디 한 군데 물렸다 하면 그냥 항복을 해야 했답니다.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그저 뭐든 보이기만 하면 냅다 머리로 들이받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머리로 받친 건 그냥 삼심리고 나가 떨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앞에서 힘 자랑을 못하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전라도 물기장수는 그놈이 박치기를 그리 잘한다니 어디 나한테도 당하는지 한번 겨뤄봐야겠다 하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는 아 그놈이 물기를 아무리 잘해도 내 박치기에 당할까? 만나면 한번 겨뤄봐야지. 이렇게 단단히 벼렀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금강산에서 둘이 만났지요. 둘이 딱 마주치니 군말 않고 겨루기를 시작하였답니다. 먼저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냅다 들이받았지요. 돌덩어리 같은 머리로 힘껏 들이받으니까 이거 뭐 볼 것도 없었답니다. 대포알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요. 어라, 이 녀석이 어디에 나가 떨어졌는고? 평안도 박치기 장수가 물기 장수를 찾아 나섰지요. 제가 들이받아 놓은 게 대체 어디에 가 떨어졌는지 찾으러 나섰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어느 산골짜기에 가니까 큰 바위가 있었는데 전라도 물기 장수가 거기에 퍼지르고 앉아 있었지요. 저 녀석이 얘까지 날라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너 이러고도 날 당하겠느냐 했지요. 전라도 물기 장수가 그 말에 대답도 않고 발밑을 가리켰어요. 가만히 내려다보니 거기에 사람 코가 떨어져 있었지요. 깜짝 놀라 제 코를 만져보니 글쎄 그새 코가 떨어져 나가고 없지 뭐예요. 박치기를 할 때 전라도 물기 장수가 코를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냅다 받아버려서 그 꼴이 났답니다. 왕명을 어긴 사람. 옛날 어느 날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을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지요.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전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답니다. 듣자 하니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다 한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거라. 닷새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야.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정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지요.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선정관은 꾀를 내어 어느 주막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을 하였어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손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아니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 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전관은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답니다. 선정관이 몰래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산골의 한 초가로 들어갔지요.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군. 선정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 읽는 것이 보였답니다.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 법을 어겨가며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정관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답니다.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물었지요. 이 밤중에 대체 누이십니까? 선정관은 칼을 빼어들고 위엄있게 말했어요.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님의 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정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님,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인가 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말린 일을 네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쑤어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보시오, 내가 한 짓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하였어요. 그러자 선비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지요. 저희 남편과 어머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정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노인의 나이가 올해 몇인가? 예, 올해 75입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정관은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실은 임금님께서 친히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였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차마 잡아갈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지언정 연려와 효자, 효부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정관은 술독을 내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습니다.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터이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복량하게. 선정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가며 물었답니다.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정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정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샌가 모습을 감춰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정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선정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자 선정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의 군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축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놓아준 젊은 선비였어요.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답니다. 그런데 어째서 묻는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금주령에 얽힌 일로 만난 선정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정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제 은인이시군요.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그래서 어사는 군수를 풀어주고 임금께 사실을 고하였지요.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하였답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복을 받은 두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길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길서방의 아버지 제삿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요. 하지만 쌀독이 텅텅 비어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길서방은 며칠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답니다. 하는 수 없군. 내일은 배서방에게 돈을 좀 꿔달라고 해야겠군. 배서방은 길서방의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아침이 밝아오자 길서방은 한달음의 친구 집에 다다랐답니다. 배서방, 자네 있는가? 배서방이 반갑게 맞아 주었지요. 이른 아침부터 자네가 웬일인가? 어서 들어오게. 자네에게 부탁이 있어 왔다네. 부탁? 우리 사이에 무슨 어려울 게 있다고 어서 말해보게. 사실 아버지 제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사 지낼 돈이 있어야지 말이야.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찾아오고 말았네. 이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 부모가 내 부모이고 내 부모가
자네 부모 아닌가? 그런데 돈 한 푼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군. 다행히 우리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으니 그거라도 내다 팔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게. 정말 고맙네 그려. 배서방은 하나뿐인 송아지를 선뜻 내주었어요. 길서방은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갔답니다. 친구에게는 정말 미안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송아지는 좋은 값에 팔렸답니다. 길서방은 기분이 좋아 흥얼흥얼대며 집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고갯길을 넘을 때 벼랑간 나무 뒤에서 도둑이 나타났답니다. 꼼짝 마라. 송아지 판 돈 다 내놓거라. 도둑은 길서방이 장에서 송아지를 파는 모습을 보고 미리 고갯길에 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친구에게 빌린 돈이요. 다 주기는 어려우니 반만 가져가고 반은 두고 가시구려. 길서방은 도둑에게 사정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도둑이 그런 사정을 봐줄 리가 없지요. 여보쇼, 도둑질은 내 처음 해보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다 내놓고 가기 전에는 절대 이 길을 못 지나오. 도둑과 길서방은 서로 큰 소리로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때 마침 순찰을 하던 포졸들이 나타났어요. 여보시오, 거기 두 사람 무엇 때문에 그러시오? 포졸들이 말을 걸어오자 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구나. 도둑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냉큼 도망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런데 길서방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관가에서 나오신 분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요? 뭘 내놔라 못 내놓는다 하며 옥신각신 다투던데. 포졸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살펴보며 되물었지요. 내가 어제 저녁 이 친구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사에 쓸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송아지를 장에 내다 팔라며 내주지 않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송아지를 팔아 제사에 쓸 것들을 샀지요. 그랬더니 돈이 반이나 남더라고요. 그 나머지를 이 친구에게 주려 하니까 반만 받겠다고 우기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있던 거지요. 길서방의 말을 들은 포졸들은 빙그레 웃었어요. 가만히 보니 둘 다 착한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포졸들은 환한 얼굴로 그냥 돌아갔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려 하다니. 도둑은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용서를 빌었지요.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사시는 곳을 가르쳐 주시면 나중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이 고개 너머 먹골배라는 곳에 사는 길서방이라 하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십시오.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온 길서방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사에 쓰고 남은 돈은 친구에게 돌려주려고 고이 간직해 두었답니다. 한편 도둑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이 젊은이는 큰 부잣집의 손자였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놀러만 다니며 말썽만 피웠지요. 할아버지는 손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일부러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도둑질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요.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길서방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속 깊은 사람이로군. 할아버지는 감동하여 손자에게 길서방을 데려오라고 했지요. 젊은이는
길서방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길서방의 손을 붙잡고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요. 할아버지는 길서방에게 땅 문서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뿐인 손자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 이래저래 걱정이라오. 듣자 하니 당신은 도둑도 감싸줄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가졌더군요.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은 손자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절반은 당신에게 떼어주려고 하오. 대신 내 손자를 좀 돌봐주지 않겠소? 길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어요. 저는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으니 모두 손자에게 주십시오. 이 늙은이의 소원이니 거절하지 말아주시오.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했답니다. 길서방은 하는 수 없이 땅 문서를 받아서 돌아왔지요. 다음날 길서방은 배서방을 찾아갔답니다. 그는 땅 문서를 내놓으면서 배서방에게 자초지종을 말해 주었지요. 자네 송아지 때문에 생긴 일이니 이 땅 문서는 자네 걸세. 하지만 배서방은 받으려 하지 않았지요. 이 일로 두 사람은 밤새 다투었답니다. 문 밖에서는 배서방의 부인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실랑이가 한참을 지나도 영 끝날 것 같지 않자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말했지요. 두 분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서로 의좋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공주와 결혼하여 왕이 된 남자. 신라 헌안왕 때 응념이라는 화랑이 있었는데 잘생긴 얼굴도 얼굴이거니와 총명함과 지혜가 남달라 도성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지요. 도성 안의 모든 처녀들은 응념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언제나 응념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고 그 소문은 마침내 헌안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왕에게는 2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둘 다 혼기가 되었으므로 왕은 응념을 사윗감으로 적당한지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하루는 대궐에서 큰 잔치를 열어 그 자리에 응념을 불렀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응념은 다소곳하지만 기백 있는 자세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과연 응념은 한눈에 보기에도 훤하게 잘생긴 미남이었지요. 내심 마음이 흡족해진 왕은 응념에게 술잔을 하사하며 물었답니다. 내가 듣기로 낭은 총명하고 지혜롭기가 국선 중 으뜸이라고 들었다. 왕의 말을 들은 응념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답니다.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그저 일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옵니다. 왕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지요. 낭이 국선이 된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응념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어요. 예, 폐하의 은덕을 입어 국선이 된 지 2해가 되옵니다. 그 2해 동안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는가? 응념은 주저하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였어요. 예, 폐하, 소인은 3가지 아름다운 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오, 3가지 아름다운 일이라?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예, 폐하. 우선 3가지 중 첫째는 윗사람인 자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여겨 남보다 아래쪽에 앉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물이 많은 자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남보다 검소하고 절약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세를 가진 자가 허세와 위험을 부리지 않는 것이옵니다. 응념의 말을 들은 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왕은 기분 좋게 술잔을 마시고는 응념에게 말했지요. 듣거라. 내 낭의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크다. 그런즉 낭을 부마로 삼으려 하니 공주 둘 중 한 명을 택하여 수일 내로 내게 간하거라. 생각지도 않았던 왕의 말에 응념은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지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도무지 꿈만 같았답니다. 응념은 왕에게 예를 갖추고 곧 대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뵙고 대궐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응념의 부모는 크게 놀라면서도 기쁨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지요. 너는 두 공주 가운데 어느 쪽이 마음에 드느냐? 부모님의 말에 응념은 잠깐 생각에 잠기다가 솔직하게 말하였어요. 소자가 듣기로 첫째 공주는 성격이 냉정하고 언행도 방정하지 못한 데 비해 둘째 공주는 성품도 온화하고 얼굴도 후덕한 미인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니 소자의 생각으로는 부모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둘째 공주에게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응념의 말에 부모는 순순히 승낙을 하고 곧이어 친척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알려 큰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그날 저녁 응념의 집으로 같은 국선인 범교사가 찾아왔어요. 범교사는 평소 응념과 친밀한 사이로 지혜롭고 총명하기가 응념에 버금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응념에게 일단 축하의 뜻을 전했지요. 여보게, 뭐라 축하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가 이 나라의 부마가 된다니. 이 모두가 대왕의 은덕이시네. 범교사는 곧이어 자신이 찾아온 의중을 내비쳤어요. 자네는 두 분 공주님 중 어느 분을 택할 텐가? 응념은 부모님과 상의했던 바를 그대로 둘째 공주를 택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응념의 말을 들은 범교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답니다. 여보게, 내 말을 잘 듣게. 나는 오래전부터 자네의 친구로서 누구보다도 자네를 잘 안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자네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부디 내 마음을 헤아려 내 뜻을 따라줄 수 있겠는가? 범교사의 말에 응념은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무슨 말인가? 우선 들어보기나 하세. 범교사가 조심스런 어투로 말하였어요. 둘째 공주와 혼인하지 말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게. 그러면 후일 꼭 좋은 일 세 가지가 있을 것이네. 범교사의 말을 들으며 응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평소 범교사와의 우정을 생각하면 그의 말에는 분명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응념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하였어요. 알았네.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나를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응념은 곧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고 왕을 찾아뵙고 첫째 공주와 혼인을 하겠다고 허락을 청하였어요. 이윽고 응념의 혼인식은 화려하고 장대하게 치러졌지요. 혼인식에 참석한 범교사도 진심으로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혼인식을 치른 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헌한 왕은
그만 병석에 드러눕게 되었고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한 왕이 승하하자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당연히 부마인 응념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니 그가 곧 경문왕이지요. 응념이 왕위에 오른 뒤 범교사가 찾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폐하, 들어보소서. 소신이 전에 폐하께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첫째는 선왕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음에 있어 하시던 둘째 공주를 얻으신 것이었고, 그로 인해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니 그것이 바로 셋째 이유입니다. 경문왕은 등극 후 헌한 왕의 둘째 공주도 왕비로 맞아들였답니다. 이에 왕이 크게 기뻐하며 범교사에게 금은 보화를 하사하고 대덕 벼슬을 제수하였지요. 노루왕과 임금. 옛날 아주 먼 옛날 옛적에 한 임금이 살았답니다. 이 임금은 노루 사냥을 즐겨하여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산에 노루를 잡으러 갔지요. 노루를 잡아도 한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마구 잡았답니다. 한번 사냥을 갔다 오면 노루를 산더미만큼 잡아왔지요. 산더미만큼 잡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러고도 남아서 노루 고기가 대궐의 지천으로 깔렸지요. 먹다 남은 노루 고기가 사방에 깔려서 파리가 꿰고 썩어나는 지경이었답니다. 이래 놓으니 죽어나는 것은 노루나라 노루들이었지요. 산에 사는 노루들도 나라가 있었답니다. 노루 사냥을 나왔다 하면 한꺼번에 몇십 마리고 몇백 마리고 잡아가니 이러다가는 온 나라의 노루씨가 마르게 생겼답니다. 노루나라 노루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것 참 큰일이다 싶었지요. 생각다 못해 노루왕이 사람나라 임금님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지요. 임금님, 우리 노루를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잡아가니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노루씨가 마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 무슨 수로 노루 사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는 노루 사냥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그래만 주시면 임금님 반찬거리로 한 달에 한 마리씩 노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나라 임금이 들어보니 그도 그럴듯 하였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마리 가지고는 입에 붙일 것도 없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 달에 한 마리로는 어림없지. 그러면 보름에 한 마리씩 보내드리지요. 그것도 안 된다. 열흘에 한 마리씩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적군. 할 수 없군요. 닷새마다 한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좋다. 그 대신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여라. 이렇게 흥정을 하고 노루왕이 산으로 돌아왔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노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하였지요. 사실은 사람 나라 임금을 만나 이만저만한 약속을 하였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끼리 제비를 뽑아서 닷새마다 한 마리씩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 노루 백성들이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사람과 싸워 못 이길 바에야 사냥을 당하는 것보다 저희 손으로 한 마리씩 바치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닷새마다 제비 뽑기를 하여 뽑힌 노루를 사람 나라에 보냈답니다. 그러니 사람 나라 임금님도 사냥을 안 왔지요. 사냥을 오지 않으니
전처럼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사는 일이 없어졌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비 뽑기를 하니까 한 암노루가 덕하니 뽑혔는데 이 암노루가 울면서 말을 하였지요. 노루왕님, 제가 죽는 건 원통하지 않으나 제 뱃속에 새끼가 들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새끼를 낳을 텐데 부디 새끼를 낳은 뒤 죽도록 해주십시오. 암노루의 사정이 너무 딱하여 다른 노루들을 보고 누가 이 암노루 대신에 죽으러 가겠느냐 하니 아무도 나서는 노루가 없었지요. 나서면 죽을 판인데 어느 노루가 선뜻 나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루왕이 나섰답니다. 노루왕이 암노루 대신 죽으러 갔지요. 사람 나라 임금이 보니 그날은 노루왕이 죽으러 왔답니다. 이번에는 네가 제비에 뽑힌 것이야? 그게 아니라 새끼배 암노루가 뽑혔는데 그 암노루가 새끼를 낳고 죽도록 해달라고 빌기에 대신 죽으러 왔습니다. 다른 노루를 보내지 왜 네가 온 것이야? 너는 왕이 아니냐? 왕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백성들 목숨을 지키는 게 왕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나라 임금님이 크게 깨달았지요. 짐승나라 왕의 의리가 저렇거늘 하물며 사람나라 임금이 되어가지고 새끼 벤 짐승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산 것이 부끄러웠답니다. 사람나라 임금은 노루왕을 잘 대접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노루를 절대 잡아먹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노루나라 노루들은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심요살이. 호시는 어렸을 때부터 늠름한 기품과 남다른 글재주로 제덕을 고루 갖추었다는 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모에 대한 효성이 너무나 극진하여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겼으나 하늘도 무심하게도 두 분의 부모가 모두 몹쓸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답니다. 호신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부모의 병에 좋다는 약을 구하기 위해 의원들도 꺼렸던 부모의 대변 맛 보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답니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고아들였으며 산에 올라가 눈을 쓸고 약재를 캐다가 다려드렸답니다. 호신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5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호신은 양지 바른 곳에 부모님을 안장하고 그 옆에 오두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통곡하고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심요살이를 시작하였답니다. 하지만 그해 5월 임진왜란이 일어나 모든 백성들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복의 효신, 심효도 좋지만 자네가 살아야 효도도 할 것이 아닌가? 일단 난리를 피했다가 나라가 안정이 되면 그때 돌아와 심효살이를 계속해도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선 이해하실 걸세. 고을 어른이 찾아와 피난을 같이 가기를 간곡히 권했지만 호시는 결연한 모습으로 대답하였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제대로 못하여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게 하였던 이 불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마 정성껏 모시려 하는데 난리가 났다고 해서 어찌 내 한 몸 살자고 피난을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 참 고집도 세구먼. 자네의 뜻이 정 그렇다면 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겠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몸조심 하게나. 어르신의 고마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어르신께서도 피난길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호시는 고을 사람들이 모두 피난길에 오른 텅 빈 마을을 혼자 몇 날 며칠을 지키고 있을 때쯤 외병들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런데 묘 앞에서 상복을 입고 통곡하는 호신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외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호신을 붙잡아 오게 하였지요. 외병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떠들면서 호신을 붙들어 끌어내려 하였답니다. 놔라 이놈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거늘 나를 핍박하는 너희들의 저희가 무엇이냐? 내 스스로 따라갈 것이니 손을 놓거라. 외병의 손을 뿌리치고 따라간 호시는 외장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답니다. 너희들이 무엇인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쳐들어와 살인과 약탈, 강간 도굴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선량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야? 처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호신으로서는 서슬이 시퍼런 외장 앞이라고 겁날 것도 없었지요. 지금 당장 만행을 중단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의 만행을 막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여도 마다하지 않겠다. 부모님의 묘전을 지키며 너희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느니라. 외장은 통역관을 통하여 호신의 단호한 결의를 알아들었지요. 이제껏 자기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당돌하게 호통을 치는 조선 사람은 처음 보았을 뿐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는 호신의 효심에 감동을 받았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려 하였던 호신의 행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외장은 그 효성에 탐복한 나머지 부하들에게 명하여 이곳은 조선 제1의 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효도하는 곳이므로 모든 일본국 병사들은 출입을 삼가하라는 표목을 세우고 경계로 삼게 하였답니다. 외장의 명으로 시암리 부근 사방 10여리 밖에까지 푯말을 세워 호신을 보호하게 한다는 소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지요.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 푯말 안으로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천냥짜리 초가집. 봉이 김선달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빈 털털이었지요. 신혼살림도 평양에서 떨어진 곳에 남이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얻어 차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종일 장대비가 내려 구멍난 천장 사이로 비가 쏟아져 들어왔지요. 김선달은 윗목에 앉아 삿갓을 쓰고 방 안에 고인 물을 피하려고 목침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는 낡은 함지 위에 앉아 머리엔 소뚜껑을 쓰고 있었답니다.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 있자니 아내가 화가 났지요. 여보, 대체 이 꼴이 뭐예요? 평양에 살던 당신이 어째서 이런 집 밖에 구할 수가 없었냔 말이에요. 아니, 이 집이 어때서? 조그만 집에 천장은 뻥 뚫려 있으나 마나하고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란 말인가요? 당신이 정 이 집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른 팔고 다른 집을 삽시다.
누가 이런 낡은 집을 산단 말이에요? 김선달은 방긋 웃으며 평양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사치를 하고 있는 서울 양반들이 모인 정자에 끼어들었지요. 내가 쓸만한 집 한 채 살까 해서 서울에 왔는데 어디 마땅한 집이 없구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어느 집이 훌륭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지요. 김선달은 듣는 척 하다가 슬쩍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내 서울에서 쓸만한 집을 고르느라 한 달도 더 걸렸소. 그런데 아무리 다녀봐도 내 집만한 집은 없더이다. 대체 자네 집은 어떻길래 그런가? 우리 집은 말이오. 양옆과 뒤에는 낙낙장송이 우거진 정원이 있고 집 안에는 언제나 출렁이는 연못이 있어 늘 쪽배를 띄워놓고 있지요. 게다가 방 안에는 벽마다 천신이 내려와 손수 그렸다는 벽화가 걸려있는데 그림에 있는 용들이 금방이라도 살아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를 듯 하지요. 서울 양반들은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리고 김선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집이군.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집이야.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네.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살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데 옆에서 듣고만 있던 늙은 관리 하나가 김선달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여보게, 나 좀 보시게나. 자네 집을 내가 사겠네. 값은 얼마 받을 생각인가? 얼마나 주시겠소? 500냥이 어떤가? 실소? 뭔 500냥도 돈이라고 부르시오? 김선달이 일어서려 하자 늙은 관리는 얼른 매달리며 말했답니다. 내 자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제발 내게 팔게나. 그러시다면 1000냥만 내십시오. 좋네. 그럼 우선 500냥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집에 가보고서 주기로 하세나. 김선달은 500냥을 받은 다음 늙은 관리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내 집입니다. 뭐라고? 늙은 관리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여보, 잘 있었소? 이 집을 1000냥에 팔았소? 네? 정말이요? 정말이고 말고 여기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있는데도 믿지 못하겠소? 아참, 돈을 보아야 믿겠구먼. 김선달이 나귀에 싣고 온 돈을 아내에게 주자 아내는 난생 처음 보는 많은 돈을 보고 기뻐했지요. 그것을 보고 있던 늙은 관리는 그만 우라가 불끈 솟았답니다. 이런 집을 천하제일가는 집이라고 속여? 이놈 당장 관가로 가자. 아니, 내가 무엇을 속였단 말이오. 그럼 네 놈이 말한 낙낙장송이 있는 정원은 어디고 집에 딸린 연못은 또 어디냐? 김선달은 점잖게 뒷산을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저기 집 뒤 양쪽 산기슭의 울창한 낙낙장송이 있는 곳이 우리 정원이고 마당에 가득 고여있는 빗물은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무엇이? 그렇다면 천신이 그린 용벽화는 어디 있는 것이야? 당장 내 돈을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관가로 끌고 갈 것이야. 관가로 끌고 갈 땐 가더라도 집 구경은 마저 하시지요. 김선달은 늙은 관리를 다짜고짜 방으로 데려가더니 빗물로 얼룩진 벽이며 썩어 곰팡이가 핀 흰 버섯을 가리켰답니다. 저 벽을 보시오.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그려진 그림이 천신이 그린 것이지
어느 화가가 그린 것이오? 서울에 사는 사람이 평생 이런 집을 본 적이나 있어? 그러니 천하의 둘도 없는 집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김선달의 능청스런 말을 들은 늙은 관리는 김선달을 끌고 당장 관가로 가서 분풀이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해괴망측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망신만 당할 것이 분명하였지요. 집도 필요 없고 돈도 내놓으라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주게. 늙은 관리는 신신당부를 하며 허둥지둥 가버렸답니다. 나라의 관리란 사람이 어찌 천냥이나 되는 집에서 한가로이 즐길 생각만 하는고? 김선달은 늙은 관리에게서 받은 돈으로 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답니다. 이왕 죽을 바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 대감이 있었답니다. 이 부자에겐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도 2개의 술병을 가장 소중히 여겼지요. 하나는 하기 하늘을 나는 그림이 그려진 술병인데 부자는 이 술병에 약주를 담아 술을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지요. 다른 하나는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절벽 위를 나는 그림이 그려진 술병인데 부자는 이 술병을 아주 귀하게 여겨 쓰지 않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답니다. 이 술병들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것이니 깨트리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부자는 이 2개의 술병을 자기 아내와 한 영리한 하녀에게만 다루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녀가 부엌에서 술병을 닦고 있는데 갑자기 생쥐 한 마리가 다리 위로 쪼르르 기어 올라왔지요. 아이고 머니나. 깜짝 놀란 하녀는 펄쩍 뛰다가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 소리를 듣고 대감의 아내가 달려왔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님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생쥐가 달려들어 그만 술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저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 어쩌면 좋습니까? 하녀는 앞일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여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자 대감의 아내가 말했어요. 어서 눈물을 거두고 깨진 술병이나 치우거라. 예? 너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을 위해 착실히 일해왔지. 내 그 정을 잊을 수 없단다. 네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러니 너무 염려 말거라. 그러나 하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자 마님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술병을 내오더니 하녀에게 약주를 담아오라고 하였지요. 아니 부인, 늘 쓰던 술병을 놔두고 왜 이걸 내놨소? 이것은 아주 진귀한 보물이라 깊숙이 넣어두라 하지 않았소? 부자 대감은 아내를 나무랐지요. 대감,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그 술병은 제가 잘못하여 그만 못 쓰게 되었답니다.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부인, 그게 정말이오? 그 술병이 어떤 술병인데 조심성 없이 다뤘단 말이오. 아무리 부인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소. 부자 대감이 펄쩍 뛰자 하녀가 달려와 엎드렸답니다. 대감마님, 마님께선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술병은 제가 실수로 깨트린 것이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뭐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하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일어나더니 상에 놓여있던 술병을 들어
방바닥에 힘껏 내던졌답니다. 이번에는 대감뿐만 아니라 대감의 아내도 몹시 노여워하였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아까는 네 신세가 하도 가련해서 내가 감싸 주었건만 이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내 너를 당장 끌어내어 관과에 넘겨 극형을 내리도록 하겠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부자 대감은 하녀를 관가에 넘겼지요. 다음날 아침 재판이 열리게 되었어요. 너는 어젯밤에 왜 다른 술병을 또 깨뜨린 것이야? 사또 날이, 그건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날이, 저는 술병을 한 개 깨뜨려 어차피 죽을 몸이 되었사옵니다. 이왕 죽게 된다면 술병을 한 개 깨나 두 개 깨나 마찬가지 아니옵니까? 뭐라고?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만약 두 번째 술병을 그냥 둔다면 뒷날 다른 사람이 깨어 또 아까운 목숨이 하나 더 달아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숨을 구하려고 제가 미리 깨트린 것입니다. 그제야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감, 저 하녀가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배우지 못한 하녀이지만 그 속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저 종의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죽음만은 면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은 죄가 있으니 며칠만 감옥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부자 대감은 귀중한 술병을 두 개나 잃은 것이 서운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술병이 아무리 값비싸다 한들 어찌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부자 대감은 간청하여 하녀를 풀어주게 하였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